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오페라 출연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의상에 와. 힘을 주고 왔습니다. 스튜디오가 환해집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하게 제가 신경을 쓰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인지는 제가 마지막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만나볼 주인공 누구입니까? 네, 오늘 만나보실 연주자는 드디어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아, 네, 정말 뭐 더 이상 사실 설명이 필요한 연주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 신이 그의 목구멍에 키스를 해주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을 정도로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인데요. 다 아시는 대로 파바로티의 노래는 듣는 이를 정말 전율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청명한 고음, 그리고 또 날카로우면서 오묘한 음성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테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로마 월드컵 결승전 전야제 때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 세 명의 테너가 고대 로마의 카리갈라 그 욕장에서 벌였던 역사적인 3테너 공연은 지금도 정말 많은 음악 애호가의 가슴에 남아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의 테너, 다른 두 사람의 테너하고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건 맞지만 파바로티가 객관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한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정말 육중한 이런 몸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상의 목소리에 또 덥수룩한 구렛나룻이 제법 잘 어울렸던 파바로티는 성악의 대중화를 이끈 빅 테너로도 평가를 받는데요. 2007년 영면에 들 때까지 세계 최정상의 테너로서 활동을 하면서 성악 대중화에 기여를 한 불세출의 스타가 바로 루치아노 파바로티라 할 수 있습니다. 파바로티가 사망한 지 벌써 18년이 됐군요. 네,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죠? 그렇죠. 정말 자주 들어서 네, 그런가? 연주가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도 세상을 떠난 지가 어느새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파바로티 언제 태어났습니까? 네, 1935년 이탈리아 중북부의 모데나에서 빵가게를 하는 아버지 페르난도하고 또 담배 공장에 다니는 어머니 아델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요. 또 당시 모든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파바로티도 어린 시절을 파시스트하고 또 레지스탕스의 대결 속에서 굉장히 어수선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제 2차 대전의 여파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파바로티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자 합창단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먼 곳에 있는 극장에 아들을 데리고 가는 열성 팬이면서 아마추어 테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아버지 덕분에 빵가게와 또 파바로티 집에서는 항상 축음기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하고요.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파바로티는 어릴 적부터 성악의 두각을 나타냈고 아버지와 함께 아마추어 합창단, 교회 성가대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파바로티는 이 가정 환경에 자연스럽게 음악을 전공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랬을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진로를 선택하는 시점에서 파바로티 아버지는 직업성악가의 길을 이제 가고자 하는 아들을 말립니다. 어허. 네, 성악가의 길 그리고 프리랜서 아티스트의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을 해서 곧 체육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체육교사인 파바로티는 사실 조금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체육교사요? 네네네. 그렇지만도 역시 성악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버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파바로티 어머니가 파바로티 편이 되어주고 또 30살까지 성공 못하면 다른 길을 찾겠다 약속을 하고 성악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바로티는 아리고 폴라와 또 에토레 campogalliani 교수에게 사사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성악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약간 이것도 고정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집안의 반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하겠다라고 뭔가 이 협상을 통해서 전공할 수 있는. 네, 근데 협상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정해진 기한을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늘 그 제시한 기한 전에 성공한다라는 어떤 공식이 있죠. 아무래도 압박감 때문에 그런 거 뭐 그런 아닐까요? 것도 있기도 하고 예. 워낙 뭐 천재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숨겨진 보석으로 발굴이 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악을 시작한 후에는 파바로티가 생기가 어려워서 특이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고 하죠. 네, 사실 뭐 이렇게 정말 노래를 하자마자 갑자기 성공한 경우가 아니어서 아르바이트로 보험 설계사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험 설계사요. 네, 일이 네. 너무 뭐 외판원도 하고 보험 설계사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대인,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계속 해왔는데요. 일이 너무 적성에 잘 맞았다고 해요. 네, 특유의 친화력을 앞세워서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을 하니까 많은 여성 고객을 유치해서 보험업계에서는 정규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럴 정도로 정말 실력을 받았는데 사실은 보험 설계사가 될 뻔한 상황이었지만 꾸준하게 이제 성악가로서의 일이 생기게 되니까 미련 없이 보험 설계사를 그만두고 성악에만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여러 가지로 흥미롭습니다. 보험 설계사 흥미롭지만 저는 파바로티가 이 단역도 감사하면서 맡았다는 게 그렇죠. 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꽃가마를 태워서 갔으면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오만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이제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고 또 늦게 음악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탑 주역보다는 단역으로 이게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거 자체도 굉장히 감사하면서 한 발 한 발 이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파바로티도 막 눈 떠보니까 스타가 되어 있었을 것 같지만 정말 단역부터 시작을 한 그런 어떤 전형적인 노력형 천재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대로 된 데뷔를 하게 된 것이 1961년도에 고향인 모데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레조 에밀리아 극장에서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뭐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해서요. 세계를 아우르는 테너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파바로티를 성공의 자리로 이끈 원동력은 꾸준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밝고 낙천적인 성격도 한몫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정말 무대에 선다는 건 굉장히 고독하고 또 어려운 그런 교수님도 지금 항상 연주를 하시지만 네. 그런 보이는 화려함과는 다른 이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데뷔하기 전의 불안감보다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가 더 이 사람을 조금 어렵게 만들었는지 음식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게 돼서요. 거의 몸무게가 180kg라는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네. 건강에 이제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 어찌 됐거나 그래도 그 무대를 꽉 채우는 그의 모습, 음성을 팬들은 정말 많이 사랑했다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좋은 핑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무대 속의 스트레스로 살을 쪄도 된다라는. 언제까지 계속 이제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자, 높은 고음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파바로티, 이런 체력적인 밑바탕 도움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성악은 몸이 아끼다 보니까 네. 이렇게 체중이 어느 정도가 받쳐주고 이러면은 사실 소리 내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죠. 마리아 칼라스가 그 음성이 급격하게 쇠퇴했던 배경에도 이제 이 여성의 그 체중 감량, 이 아주 무리한 체중 감량이 큰 원인이 되었다고도 말하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타고난 게 있었겠지만 어찌됐거나 뭐 체중이 또 뒷받침을 해주니까 다른 테너가 부르기 어려워하는 그런 하이시 아주 정말 두 옥타브 이상 높은 도음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내는 그런 음역을 가지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내는 이 하이시가 이제 최고의 테너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972년 도니제티 오페라 연대에 따라서 고난도의 하이시가 계속 나오는 아리아가 있는데 그거를 벨칸토의 기교를 가지고 완벽하게 소화를 해서 하이시의 제왕이다 이런 평가도 얻었습니다. 네. 파바로티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어떤 곡, 첫 곡일까요? 뭔가 그 파바로티의 그런 밝은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오솔레미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깐초 내려가셨군요. 자, 디카프와 마주키, 오 솔레미오, 오나이 태양,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니카프와 마주키, 오 소레미오, 오나의 태양을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손선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오늘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바로티에게 날개를 달아준 지휘자가 있죠. 누굽니까? 네,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였던 조한 서덜랜드의 남편인 지휘자 리처드 모닝입니다. 리차드 보닝. 파바로티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론가로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뭐 비범한 실력을 가진 젊은 테너였긴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 확고한 명성은 없었던 파바로티한테 1963년에 리처드 보닝이 호주 투어를 제안을 합니다. 리처드 보닝은 지휘자였고 피아니스트였으면서 또 무시하지 못할 어떤 그 콘서트 프로그램에 있던 기획자, 제작자였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정말 그 당대 최고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였던 조한 서덜랜드의 상대 배역을 맡을 테너를 지금 보닝이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조한 서덜랜드가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는 정말 천상의 목소리로 아름다운데 키가 180에 가깝고 이렇게 뭔가 좀 체격이 굉장히 큰 여성입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보통 테너들이 조금 키가 작은 편인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 배역을 맡을 테너들이 다 키가 작아서 테너들한테 키높이 구두를 신겨도 뭔가 사랑의 이중창을 할 때 대부분 약간 그 조한 서덜랜드 품에 안겨서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음악적인 효과 아니면 극적인 효과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게 연인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리처드 보닝이 파바로티를 찾아낸 건데요. 테너가 낼 수 있는 하이 C의 고음을 자유자재로 내고 아주 정말 화려한 음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바로티의 그 음색에다 레퍼토리에다가 또 키도 굉장히 큰 편이어서 모든 면에서 조한 서덜랜드의 상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젊은 테너였기 때문에 정말 리처드 보닝이 발탁을 했고요. 이후에는 찰떡궁합을 과시하면서 전 세계 이 두 사람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30년 가까이 노래를 부르게 되죠. 와, 30년 가까이 함께 활동하는 것도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파바로티는 기네스북에 이름이 등재되기도 했죠. 네, 파바로티가 정말 그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로 이제 유명을 해지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리고 파바로티가 이 아리아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음색하고도 굉장히 또 음악적인 캐릭터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한데요. 파바로티의 공연에는 사실 항상 정말 오페라건 콘서트건 팬들의 엄청난 환호성 정말 요즘의 케이팝 스타와 다름없는 그런 엄청난 환호성이 함께하고요. 관객들이 이제 그가 등장하는 모습만 보여도 엄청난 박수를 보내는데요. 이게 사실은 오페라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에서도 한 출연자가 나왔다고 해서 막 그렇게 박수를 치게 되면 사실은 전체 흐름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관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출연하는 오페라마다 이제 그 파바로티를 끊임없이 막 박수치고 앙콜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흐름을 깨고 자신의 아리아를 반복해서 부르는 게 이제 다반사가 될 정도였는데요. 특히 1988년 독일 함부르크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 이제 이 네모리노 역으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불렀는데요. 네. 정말 역사상 가장 많은 커튼콜을 받은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커튼콜 시간만 무려 1시간 7분에 달하고요. 무려 165번 동안 165회를 무대에서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7분 동안 박수가 계속 나왔던 거고 그 사이에 가수는 165번을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 오페라 전체 러닝 타임이 2시간 반이 좀 안 될 텐데. 네네네. 예, 한 곡 끝나고 파바로티 박수 치는 데만 1시간 7분을 썼군요. 그렇죠. 야, 그야말로 그러니까 네. 축제 분위기였겠어요. 팬들한테 너무 인상적인 정말 자리였겠지만 팬이 아닌 사람한테는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왜냐면 이 드라마가 연속으로 이어져야 오페라 전체를 감상할 수 있을 텐데 네. 어찌됐거나 이 1시간의 박수로 인해서 공연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거니까 근데 하여튼 이게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자, 얼른 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파바로티는 그야말로 많은 무대에 오르며 살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나 많은 공연을 했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극장에는 379회,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에는 140회, 그리고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는 96회, 뭐 세계 최고의 그런 와. 극장을 두루두루 다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런던 하이드파크 공연에서 비를 맞으면서도 찰스 왕태자와 다이애나 그 당시 왕세자비 부부를 비롯해서 15여만 명의 관객이 자리를 지켰고요. 또 2년 뒤에 뉴욕의 센트럴파크 공연에서는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50만 명의 관객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많은, 그리고 이제 또 파리 공연에서도 한 30만 명. 정말 이 클래식 음악가로서는 드물게 정말 성공적인 야외 공연을 많이 했던 그런 대중적인 성악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무대에 오르다 보면 뭐 컨디션 관리 등 실수도 하는 날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땠습니까? 실수 굉장히 많이 한 성악가. 실수 굉장히 많이 했고요. 뭐 특히나 이제 이런 라이브 무대에서 스칼라 극장에서는 오페라 람메르모의 루치아 공연 중에 굉장히 심오하고 애달픈 아리아인데 거기서 음이 틀려가지고 또 관객들, 그 스칼라 극장의 관객들 굉장히 냉정하니까 아하. 야유할 그런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제 딱 먹잇감이 던져져가지고 굉장히 야유를 받았고, 네. 1992년에는 또 스칼라 극장의 개막 오페라 돈카를로를 연주하면서 악보를 못 외워가지고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갔다가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어찌됐거나 대중은 이런 파바로티를 뭐 그 당시에는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스칼라 극장의 개막 오페라 돈카를로스에서 악보를 외우지 못해서 얼머무리고 넘어갔다고요? 네, 파바로티는 이렇게 악보를 잘 외우거나 잘 보는 사람, 정규음악 교육을 받지를 않아가지고 사실은 악보를 그렇게 읽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이제 넘어가면서 자신의 발성으로만 이 음악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제 대중은 굉장히 파바로티한테 관대했던 반면에 평단에서는 파바로티를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연기에는 완전히 오페라 가수로서는 꽝이다. 리얼리티가 떨어지고 음악도 세련되지가 못했다. 어떤 음악적인 깊이가 있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그런 어떤 발성적인 효과만을 보여준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악보를 못 읽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면이 더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악보를 못 읽어서 본인만의 표기로 악보에다 기보를 했다라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도 평단에서 굉장히 비웃었다고 합니다. 대중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지만요. 참 이게 오묘합니다. 이 대중들과의 평가와 평론가들의 평가가 뭔가 달라졌을 때 또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 꿈 자주 꾸거든요. 아직 악보를 외우지 않았는데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악몽들을 자주 꾸는데 이 현실이 된 파워들을 보니까 더 오싹한데요. 네, 이게 아마 또 연주도 워낙 일정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악보를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랬다 보니까 그냥 자기 가진 소리로 이걸 어떻게 좀 대충 얼버무리다가 또 이제 그때 한판 비판을 좀 받았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연주를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파바로티가 맹활약하던 1980년대에는 오페라 영화를 찍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파바로티뿐만 아니라 플라시도 도밍고도 여러 오페라 영상물을 남겼는데요. 파바로티는 질다를 맡은 소프라노 에디타 구르베로바와 함께 명작 영화 오페라 리골레토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바로티는 공작 역을 맡아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공작의 아주 유명한 아리아죠. 여자의 마음. 이 아리아는 굉장히 단순한 어떤 음악적인 매력만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 만토바 공작의 성격, 그리고 오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남자가 결국은 여주인공을 배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방탕함, 그 공작의 방탕함, 또 무책임한 성격을 상징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호쾌하게 부르는, 뭘 잘했다고 그렇게 호쾌하게 부르는 그런 아리아가 이제 특징인데요. 이런 것을 아주 파바로티가 잘 살리고 있습니다. 자, 페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파바로티가 출연한 그야말로 많은 오페라 중에서 손수영 교수님 어떤 작품 좋아하십니까? 정말 많은 작품이 있는데요. 네, 1987년에 데카 음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이제 전설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캬라얀하고 파바로티하고 또 무엇보다 미미 역으로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함께 연주한 역대 최고의 명반인데요. 이 아까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61년에 이제 파바로티가 이 레쪼 이탈리아 레쪼에서 라보엠의 로돌포 역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라보엠 1막에 나오는 로돌포의 아리아 깨주엘리다 마니나 그대의 찬송이 이제 촛불을 빌리러 온 미미에게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송이잖아요. 작업송. 네, 작업송인데 여기서 이제 프레니와 같이 노래를 했던 네. 프레니가 같은 모데나 출신입니다. 어허. 같은 고향 출신이고 동갑에다가 소꿉친구였고요.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 엄마들끼리 친구였고 같은 직장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또 같은 유모 손에 자라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두 사람이 각각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장해서 같이 이 라보엠에서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역대 최고의 미미와 로돌포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러니까 그 유모의 그 젖에 비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아주 탐나는데요. 예, 많은 성악가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그대의 찬손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그대의 찬손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파바로티가 부른 많은 노래가 있지만 저는 보엠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라보엠이 정말 그 파바로티의 음색이나 어떤 음악적인 그런 특징과 굉장히 잘 맞는 작품입니다. 로돌포 역할이. 이 하이체에서 시음에서 걱정 없이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테너 중 한 명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네. 정말 특히 오페라 신앙을 보러 가게 되면 조마조마하죠. 가슴이 네. 콩닥콩닥거려서 눈을 감지 않습니까? 와, 근데 파바로티는 한 번도 이런 걱정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파바로티 운동도 좋아했죠? 네, 성악가가 아니었다면 정말 계속 체육교사의 길을 걸었을 거라고 자주 얘기를 했고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의 광팬으로 축구도 좋아했고 믿어지지는 않는데 체중이 130kg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승마도 했다고 합니다. 이 네. 말이 무슨 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네, 고생이 됐겠죠. 그리고 뭐 자동차 운전도 좋아하고 이 사람이 화가로서도 그림 그리기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사진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굉장히 평상시에는 아주 화려한 스카프, 뭐 챙이 달린 흰색 모자가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그러니까 자기의 스타일, 무대에서는 또 하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체중이 이렇게 큰 만큼에 이 평론가들이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움직이지를 않는다. 도대체 오페라 연기를 하면서 오페라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성악가가 어떻게 오페라 가수냐 이런 무대 연기력을 지적을 항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표정 연기나 바스트 장면이 많은 그런 오페라 영화에 이제 출연하는 걸 좋아했고 이렇게 정말 처음에는 그래도 연기를 좀 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체중이 불어날수록 거의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서서 노래만 하는 장면이 많아서요. 그래서 더 평론가들한테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마리오 란스의 영향을 좀 받은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예. 있겠죠.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서 별은 빛나건만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니콜라 게시그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서 별은 빛나건만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니콜라 레시니고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파바로티의 마지막 무대는 언제입니까? 네, 파바로티가 그 1990년 월드컵 라이브에서 투란도트 중에서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칼라프 왕자의 아리아 네슨 도르마를 부른 다음에 이 곡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또다시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칼라프 왕자의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순 도르마를 부르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요. 이게 마지막 무대가 됩니다. 영원히 내려오게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연출자에 따르면 그날 밤 관중으로부터 가장 길고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곡을 바로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끝곡으로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네네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무대 이후에 투병생을 하게 되죠. 네, 파바로티는 5개월 뒤에 악성 췌장암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아하. 이듬 해에 그 이탈리아 페사로에서 사망합니다. 이때 이제 파바로티가 사망한 다음에 오스트리아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 있는 입구에 검은 천을 내리고 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은 무대 커튼을 검은 천으로 바꿔서 달아서 애도하고요. 고향 모데나의 대성당에서 열린 장례 미사에서는 29년 전에 파바로티가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 페르난도와 함께 듀엣으로 부른 생명의 양식 영상을 보여주면서 거장의 퇴장을 추억했습니다. 그리고 4살짜리 막내딸 알리체가 계속 나를 지켜달라라는 조사를 낭독할 때 장래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항상 고향인 모데나 산을 고집할 정도로 고향에 애착을 가졌던 파바로티는요. 고향의 가족 묘지에 묻힌 채로 평온하게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정말 20세기 세계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그런 성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혁신적인 이 테너는 뭐 영원히 길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장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파바로티의 그 사망보다 저는 더 슬픈 소식 오늘 전했는데 교수님 오늘 마지막이라면서요. 네, 제가 1년간의 이 긴 여정을 마무리를 하고 오늘이 이제 끝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슬퍼서 어떡하죠? 얼굴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교수님 작년 1월 24일에 네네. 수요 초대서로 처음 모시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교수님을 너무 이 모시고 싶은 마음에 이 3월 1일부터 2024년 네, 그렇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를 시작으로 네, 오늘 루치아노 파바로티까지 2월 셋째 주까지 해서 제가 이제 1년간의 여정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특별한 날이라고 오늘 좀 신경 썼다고 하시는 게 이 헤어지는 날에 특별한 날이라고 하신 거 저는 너무 슬퍼서 슬픈 날인데요. 아니, 슬프긴 하지만 또 다른 만남이 또 기약이 될 수가 있고 네. 정말 저는 이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을 하면서 1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 또 보람찬 시간을 보냈고요. 또 제 분에 넘치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제가 평론가라고 사실 다 아는 게 아니어가지고 1년 동안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돼서 제 개인적인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또 도와주신 정경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고자 합니다. 그 다뤄주셨던 52주 동안 한 네네. 명씩 다뤄주셨던 분들 나중에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청취자분들이 그 교수님께 당하는 저의 모습을 굉장히 즐거워하셨는데 교수님 안 계시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이제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로 편집해서 한번 나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네네. 쇼츠로 네네. 네, 저의 그 흑역사를 네네. 영원히 네, 박제하자. 영원히 박제하는 정말 그 가시는 날까지 네네. 명언을 투척하고 가시는군요.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네. 정경 교수님께나 우리 EBS 정경을 들어주시는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네네. 저희가 언젠가 다시 만날 날 모실 날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늘 집에서 정경의 클래식의 애청자로 돌아가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선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오늘은 테너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인성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